재산이 우리 주택 통계 보면 604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억씩만 잡아도 604억 원입니다. 근데 이분 종부세 1원도 안 내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되실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의도했던 그런 목표가 이미 다 사라졌고 현실에 지금 작동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한 사람들 정부가 임대업 등록하면 이런 세제 혜택을 줍니다라고 광고를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뻘쭘하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선거 나올 때 정당에서 공약 엄청나게 해놓고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게 지금 부지기수고 100개 1000개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 정부 관계자가 말 한마디 한 거 이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절대로 혜택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법안 자체가 저는 광명시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부동산을 했고요. 그동안 사실 저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뭐냐면 중개업자들, 공중개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부동산을 13년 정도 하면서 뭐 민관 합동 단속도 나오고 시청 단속도 나오고 했지만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이거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 했어요. 저 일을 해야 됩니다. 뉴스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뉴스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각 정권별로 지금도 저 PC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일 때 MB 정권,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적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였어요. 예. 그걸 봐야지 정확한 거지. 우리가 정책 자료들이 나오면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어느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극히 일부만 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보도합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것만 보거든요. 예. 그게 정말 잘못된 거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자들이 나오면 이름은 정말 거창합니다. 2013년도 6월 26일 날 나온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에요. 이름은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 같은데 색상을 들여다보면 저 나름대로의 편들하면 서민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잘못되었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 통해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길래 그 광화문 1번가 정책 응모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놓쳐서 못했거든요. 또 설마 내가 한 걸 들어주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오늘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우선 포인트를 좀 잡아보죠. 일단 최근에 정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뭐 추가로 더 오르지 않는다, 뭐 0.1%, 0.7% 떨어진다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10억 올랐는데 뭐 1억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문제는 이제 강남 집값이 어디 강남이 뭐 미국처럼 어디 뚝 떨어지면 뭐 맨하탄 딱 해서 고립된 공간이 아니고 강남 옆에 서초 있고 또 서초 옆에 동작 있고 뭐 관악 있고 또 강남 옆에 송파 있고 이쪽에 용산 뭐 성동에서 이게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만 오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완전히 또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이미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극과 극인데 완전히 이제 딴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죠. 딴 세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 오른 거를요. 저는 광명에서 부동산 하지만 아까 보좌님께 말씀드렸어요. 수도권 특정 지역들, 예를 들어 강남에 특정 단지들 있잖아요. 강남의 음마 아파트, 목동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그다음에 돈호강에서 수험인들이 사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양동에 제가 그 청문할 때 예를 들었던 15평 미만이죠. 39.6제곱미터, 4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이런 단지들을 제가 실거래가 싹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때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2006년도 그리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후에 집값이 가장 쌌던 게 수도권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가격이 2006년도 집값 오르기 전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강남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6년도 집값 상승기 전보다 있잖아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실거래가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본 거를 해볼게요. 2006년도 6월 달에 강남 음마가 10억 했습니다. 10억 했는데요. 그 해 12월 달이에요.
12월에 이게 얼마 가냐면 14억이 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4억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2013년도 금융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오히려 수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 강남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억, 8억. 의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불패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줬어요. 근데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그거는 집값이 올라갈 때 얘기고요. 올라갈 때는 강남 불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예요. 제가 너무 정확히 알았던 거 아닐까요? 아니,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아니, 않아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 이랬었는데요. 이게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지금 10월달. 또 10월인데요. 같이 볼까요? 지금 아시겠죠? 20억이잖아요. 20억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17년도까지는 하더라도 있잖아요. 얼마 있을 것 같습니까? 8월달 전까지는 하더라도. 이때만 해도 뭐 12억 이렇게. 예, 12억 13억밖에 안 했어요. 너무 잘 맞춘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밖에 안 왔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구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올랐어요. 예, 집값을 잡겠다고 파리 대책을 내놨는데 파리 대책 이후에 오히려 8억이 올랐어. 6억에서 8억이 오른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보면 크게 보면 파리 대책이 있었고요. 12월 13일 임대차 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하고요. 아까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었고요. 서면 주거안정이요. 12월 달에 내놓은 거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박근혜 정부 때는요.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2006년도보다 7년 전보다 더 쌌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때 폭락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죠, 이거를요.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실거래가 들어가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부가 뭐 서민 말살 정책을 제가 봐서는 그렇게 폈지만 그거는 오히려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 정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집값을 부양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집값을 부양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부양 정책입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불경기가 부양책을 내놨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 뭐 했습니까?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억제하겠다 했거든요. 억제하겠다 하면서 시장에는 정책이 두 개 가지고 공존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받아 집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모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대출받아 집사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발언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시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방안인 대출 규제 정책,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로 지정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정책 중에 힘겨루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요. 부양책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황당한 거는 뭐냐면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그 부양책을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한 장관에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표현하면 정말 안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 장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다주택 그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그 맞습니다.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임대차 사업자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헷갈려가지고 대부분 국민들이 헷갈려합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요.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청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다 등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해도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등록하지 않아도 다 부가세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00%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치고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등록제를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 다주택 자는 자꾸 흥담을 듣고 하는 게 뭐냐면 중개업자 되어가지고 무슨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다 임대사업자 나쁜 놈처럼 한다. 저는 임대사업자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세제 혜택을 안 받아요, 거의요. 네. 주택 임대사업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올렸지만 진짜 제가 입이 떡 벌어지죠. 제가요 이거는 하도 이제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하고요 일반 사업자하고 세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중개업도 하고 네. 누군가는 요식업도 할 거고 누군가는 제조업도 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자들과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세금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L은 제조업으로 제조업. 들었지만 네. 이게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중개업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임대사업자처럼 80% 대출을 받고 했을 때 주택가격 상승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공장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다면 60억짜리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공장을 하기 위해서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는요. 임대 보증금을 끼기 때문에 총 살 수 있는 게 61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에 3억 4천씩 잡았을 때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이 있잖아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40제곱미터 미만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면제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종부세 있잖아요. 참고로 40평방미터 이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을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실제 분양평수로 약 15에서 16평입니다. 예, 16평형. 15에서 16평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제가 이거 9월달에 했기 때문에 3억 4천이죠. 지금은 4억입니다, 이게. 강서구 가양동의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예요. 예. 4억이에요. 이거 집 가서 보시면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6평형, 15평형, 15평, 15평형의 경우에는 이 아래로도 그냥 다 면제. 네. 그리고 24평형은 75% 가면 네. 그다음에 85제곱미터. 33평형까지 네. 33평형까지 50%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 임대소득세 혜택도 있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천천히 있고 설명드릴게요. 취득세 보세요. 혜택도 있고 우리가 부동산을 있잖아요. 종부세 혜택도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일단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내는데요. 취득세는 분양받을 때만 면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취득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양받지 않고 임대사업자는 신규 취득이 아닌 그냥 매매로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 사업자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해 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재산세가 면제되잖아요. 예. 40조 빌려 샀을 때. 근데 이분이 재산이 얼마인 거 봤더니 61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방 한 칸에 있죠. 거실 하나짜리인데 15평이면. 그렇죠. 그걸 하나 사도 재산세를 내요. 내요. 고주목적으로 한 겁니다. 투기 목적이 그러니까 아니고. 1가구 1주택은 내는데 예. 1가구 100채, 백채, 400채,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종부세도 보세요. 예. 종부세 제가 청와대 입판 올린 거 뭐냐면 제가 정말 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고요. 저희 딸 자식 살아요. 그럼 7, 8명 되잖아요. 집을 4군데 나눠 살기보다는 제가 한 군데 살려고 5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12억 주고 샀는데요. 그때 당시는 종부세를 안 냈어요. 그런데 그게 8년 지어나고 나니까 지금 22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집이 한 채인데요. 내잖아요. 네. 제가 실제 그랬던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네, 목동이 네. 아파트가 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예. 내가 투기 목적도 아니고 노부모들, 할머니들, 조부모들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예. 한 채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는데 이 집이 100채여가지고 있잖아요. 304억 원이 됐는데 종부세 비고 왔어요. 이게 조세 형평상 맞냐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맞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볼게요. 제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60억짜리 땅을 샀는데요. 이게 12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2배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냐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내 제조업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공장하려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정부들 부흥하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도차익 1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양도차익 발생해서 이제 어려워서 공장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있잖아요. 이분 24억 8천만 원 냅니다. 예.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요 100% 감면이에요. 예.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세 빠졌어요. 필요시험 소득세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10명, 20명 고용하고 비용 털고 나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일부로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소득에 맞춘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이 주택을 18개 사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요. 한 달에요. 1년에 1억 2,960만 원의 월세 소득이 생겨요. 예.
그러면 제가 제조업해갖고 직원들 비용 털고 나서 봤더니 저도 1억 2,96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A인 임대사업자 1억 2,900, 저 제조업하는 사람 1억 2,900, 여기서 요식업하는 사람 1억 2,900, 다 똑같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7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661만 원밖에 안 내요. 75%를 감면해 줬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요, 정상적으로 내서 2,644만 원을 세금 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대로 세금 혜택을 준다면 예. 현재 삼성, LG, 국내 대기업들, 국내 자영업자들, 저 같은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은 10%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은 10%만 내면 됩니다. 근데 정부는 왜 이거를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지만 부자에게 그냥 퍼주기 위한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때 정부는 당연히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으니까요. 근데 현재는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을 위한 정부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서만 저는 나온 정책은 아니고 나름 아무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핑계나 뭐 어쨌든 합리화를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세입자 보호라는 거였어요. 세입자를 보호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진보 진영의 낭만적 이상주의가 잘못 작동한 이런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 100채고 뭐 200채고 400채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 8년 동안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면 그걸로 인해서 세입자가 보호될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게 세원 투명성에 의해서 소득이 확보가 돼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이제 그거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다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오케이 이거 좋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LH공사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분양 주택을 이제 팔아서 공공임대 주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타산이 안 맞다는 둥 공공임대 주택을 하니까 주민이 반대한다는 둥 하면서 공공임대 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져놓고 계속 공공임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4년 8년 지나면 분양을 해버려요. 알고 있어요. 그게 공공임대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공공임대 주택을 졌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5년 10년. 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진영에서 이게 공공임대 늘리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니 민간 임대업자에게 어떤 제한을 가해서 그걸로 세입자 보호를 하고 그 대신 혜택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어떤 그 낭만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다면 지금 막 의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 박근혜 정부 때 나왔어요. 저는 알거든요. 예전에 이제 주택 문제 하는 참 참여정부 때 이미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진보 개혁 진영에서 그러한 이유로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했고 지금도 일부는 이 정책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혁 진영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부동산 관련 토론에서 장하선 실장님이 그 교수님 있을 때 나와서 했을 때 토론을 봤었는데 그분은 이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하선 교수님은 그때부터 제가 장하선 교수님은 이제 이 주택 복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하셨고요. 관계가 없었고 주택 복지 문제 관련된 특히 이제 빈곤 문제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 김수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성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혀 세입자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임대주택 업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 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준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입고고 나면 그나마 세입자 보호가 될 거다 하시잖아요. 그건 시장과 동떨어져요. 정말 탑사행정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최근에 있잖아요. 1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8.12 체급이 갑자기 집값이 상승했다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나마 조금은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요. 자, 집값을 상승하는 데는요 반드시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필수적으로 올라가 상승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2006년도에 집값이 올랐을 때는 전세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로 매매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가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전세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게 HG라는 그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나오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서민들한테 세입자들에게 전세대출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원활하게. 기존 정권보다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냐면 야 집값을 끌어올리려면 전세가가 올라야 되겠더라. 경험상 봤더니. 그래서 전세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집값은 강제로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래서- 저금리라는 것도 작용을 했죠. 되게 이제 전세라는 게 그거 이율 상당을 예. 이렇게 받는 건데. 그래서 적금 정책과 같이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2017년도까지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목동에도 1억 차이밖에 안 났어요. 광명에는 7, 8천만 차이밖에 안 나고요. 적은 것들 소형 평수 이런 거는요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그만큼 전세가가 올라간 반면에 매매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갭 메우기다 그래가지고 매매가만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오히려 올해는요 네. 2017년도, 16년도에 비해서 전세가는 동률이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실거래 네. 조회보시면 실제로. 예. 저도 부동산 하지만 저는 실거래를 100% 신고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매매한 거 전부 다 신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신고하면 그렇죠. 그 다음날 바로 공개되더라고요. 예. 그걸 저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네. 보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에도 약간의 그 함정이 있었죠. 일부러 그걸 올렸다가 나중에 계약 취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이런 하는데 경우가 있었기 실제 사례 한 때문에. 번도 저는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요? 제가 목격한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아까 저 말씀 저는 예. 십몇 년 동안 아니 부동산에서 근데 그 강남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근데 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다운 계약이라든지 불법 계약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 시청에서 공무원 단순하면 왜 도망가냐 중개업자가 우리가 자격증 따고 사무실 임대 등록하고 등록해서 하는데 불법 따면 왜 도망을 가십니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이 일단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저는 8.2 대책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일부러 있잖아요. 예. 일부러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더 활성화했다고 홍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2016년도 6월 달에 얼마였냐면요. 1350조였어요. 예. 이랬었는데요. 예.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폐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2015년도 12월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거든요. 예. 이때 당시 우리나라 대출금리 기준금리 1.75였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있잖아요. 더 낮춰서 2016년도까지 1.25 다운 시켜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낮춰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때 한 번 올리고 그 다음 올린 게 2016년도 12월 달에 올렸어요. 문제는 2017년이었거든요. 17년도에 3번 올렸어요. 3, 그렇죠. 6, 12 이렇게 3번 올려버렸거든요. 이렇게 올린 바람에 야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8.2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 있잖아요. 투기 과일지구 및 투기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안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강남이 실제 이때 크게 오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8.2 대책 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예. 8.2 대책 위에 크게 올랐으니까요. 8.2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버린 거예요. 기저적으로 묶으면서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집 여러 채 가지지 말고 똘똘 한 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8.2 대책 위에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정책의 실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8.2 대책이 나온 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책이구나. 그렇게 한편으로 이해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지났어요. 8.2 대책 기준으로 하면요. 거의. 그러는데 올해 있잖아요. 2018년도 있잖아요. 이게 17년도네요. 이게 17년도 6월 달이었죠. 예. 18년도 6월에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1,450조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 연말쯤이면 1,500조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 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750조로 MB 정권에다가 넘겨준 것 같아요. 750조로요.
그러면 9년 동안 올라간 게 뭐냐면 600조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금 한번 봐보세요. 1년 만에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몇 조 늘었습니까? 10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박근혜 정부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이 분명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 했단 말이에요. 네. 집값을 잡는 건 실패했잖아요. 폭등했으니까 1년 만에요. 4년 동안 오른 거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파리 대책이 저 나름대로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으로 봤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파리 대책이 투기적으로 묶이면서 전부 다 그 지역이 전부 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가계부채를 제한하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이해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1년 지금 와서 보니까 100조가 늘었습니다. 1년에 100조가 늘고 1년 6개월에 150조 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계부채를 잡는데도 실패했고요. 네. 집값을 잡는데도 아니, 실패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이게 뭐 DTI, LTV 다 적용 안 되고 예. 그냥 사업자로 해서 80% 대출이 예, 80%다 대출이 예. 되니까 제가 언제 이게 이거 큰일 났다라고 느꼈냐면 한 2년 전인가요? 예. 뭐 그 저희 약간 그 친척 누구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보러 이렇게 부동산에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뭔가 부동산에 이 집 콜렉터들이 돌아다니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예. 그냥 막 갖다 놓고 수리가들이에요. 무조건 사. 맞습니다. 예, 저희 전세하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다 무조건 사. 끼고 사. 네. 어차피 월세 끼고 사도 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 되니까. 예, 아니, 이자를 월세를 충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냥꾼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쉽게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사 모으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역세권에 있는 작은 평수 소형 해가지고 평수입니다. 예, 해주로 다 이제 사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역세권에 있는 그 집값도 막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출 증가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광명에도 소형 평수들이 집값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 올랐는데요. 그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40제곱미터 미만으로 있잖아요. 특히 85제곱미터 40제곱미터 미만. 요것들은 작년에 오른 것보다는 2017년도까지 강남 오르기 전에 도노강 그다음에 가양동 그런 강남 오르기 전에 소형 평수가 먼저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예. 네, 과거에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은요 고가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 먼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아파트가 올랐고 2008년도 6월달까지 이거는 소소히 지금 올랐는데. 쌍끌인 거예요. 예. 강남 집값은 똘똘한 한 채로 오르고 맞습니다. 이 작은 평수는 이게 주택 임대업자들이 이제 콜렉트하면서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쌍끌이로 지금 오르는 웃긴 게 거예요. 뭐냐면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임대사업자들 혜택을 알면서 있잖아요. 정부에 똘똘한 채 그랬는데 강남에 똘똘한 채도 있었지만 저번에 피디쪽 보면 안순환 세무사 있잖아요. 그분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데요. 그분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강남에 33평형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예. 임대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20억, 그리고- 30억 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조세수의 2년을 했어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조세수의 2년을 하는데 딱 조세수의 가니까 첫 해에도 이 임대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세제 혜택 이게 올라오고 또 두 번째 해도 이 임대주택업자를 원래는 두 채 이상 가능했는데 한 채만 해도 가능한 법이 올라오고 올해 이런 이제 식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희한하게 기재부 사람들은 이게 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국토부에서 낸 거를 그냥 통과시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혜택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째 한 주택 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거 올라왔을 때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이제 부가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투명하게 돼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엄청 주장을 하는데 이게 조세 수위라는 게 조세가 마지막에 그게 타협이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1년 일모를 3년 아니고 1년으로 해서 1년 후에 다시 이거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네, 일몰 1년으로 한 거예요. 이 주택임대차 선진화 가면 이 법 자체가 임대사업자 혜택 자체가 원래 일몰 법안이었습니다. 예. 17년도 12월 30일에 일몰 되는 거였어요. 그걸 일몰 연장한 거잖아요. 원래 일몰은
예. 그 정부에서 일몰은 다 연장돼요. 그게 잘못된 다 거예요. 연장됐는데 그 올랐길래 연장 1년만 하고 1년 후에 다시 보자. 조세 재정 개혁 그 TF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기재위원들도 그렇고 뭐 부처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그거는 서민형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3평까지인데 강남에 그때만 해도 강남 33평이 15억 뭐 이렇게 했거든요. 15억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 33평 30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 서민형 아파트로 가지고 과거 정부에도 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도 임대인한테 혜택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에다 혜택을 줬어요. 우리가 과거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양도세 면제라든지 감면 혜택 줬었죠. 100%. 그게 부동산 빌딩 때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정확히요. 85제곱미터 초과분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중대형평수도에 매매 잘 안 되니까 분양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85제곱미터 미만은 건드리지 말으라는 거였어요. 누구들한테요? 임대사업자나 주택사업자들한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주거용 주택은 건들지 말고 중대형만 혜택 줬던 거거든요. 그들한테 중대형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정 주고 싶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서민들이 살지 않는 85제곱미터 놈들한테 혜택 주라는 거예요. 대신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집을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면 서민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측 반론측이 그거였거든요. 서민의 주거 안정 그 다음 8년 동안 1년에 5%씩 주택 전세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고 5% 이상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하다 끊겼지만 현재는 있잖아요. 주택 가격에 전세가가 80%씩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질 때도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5%씩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반대로요. 이미 80% 90% 돼버린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 추월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과거 있잖아요. 부동산 불경기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잖아요.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때는 그게 유효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전세가 80% 70%예요. 전세가가 매매가요. 근데 5%씩 제한 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있잖아요. 5%라는 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임대료 상한 5%라는 게 상당히 그 금리가 높을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이라는 건요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전세가 상한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때는 상한제 한 번 맞았어요.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 80% 되는 상황에서 되는 상황에서 상한제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갖고 정치적 타협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1년에 5%씩 인상, 5% 이상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2년이면요, 10%예요. 10%면 전세 3억이면 2년 만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10% 3천만 원을 저축해갖고 인상해줍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회신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임대료 상한제에서 5%라는 거를 1년 계약할 때 5%지만 2년 계약할 때도 2년 계약을 했을 때는 2년에 5%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연 5%. 그러니까 연 5%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 회신에서는 2년 계약을 했을 때는 2년에 5%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저는요. 법에는 일단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연 5%면 2년이면 10%인 겁니다. 그리고 8년이면 40%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표준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는 집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거를 이제 자기가 표준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되니까 그 경우에 모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어쨌든 그래도 이 제도를 채택한 의미의 일부분이라도 그거를
그 의미가 일부분이라도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전세가가 있잖아요. 매매가 80% 70% 육박해버렸는데 2년 뒤면 있잖아. 오히려 집주인들이 사정할 거예요. 갱신 좀 해달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의도했던 그런 목표가 이미 다 사라졌고 현실에 지금 작동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폐기해야 없는 되는 거고요. 폐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등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임대업 등록하면 이런 세제 혜택을 줍니다라고 광고를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뻘쭘하죠. 네. 뻘쭘하면 뻘쭘하고 그대로 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선거 나올 때 정당에서 공약 엄청나게 해놓고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게 지금 부지기수고 100개 1000개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 정부 관계자가 말 한마디 한 거 이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절대로 혜택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법안 자체가 일몰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혜택을 있던 걸 뺏은 게 아니고요. 원래 없던 걸 준 거예요. 없던 혜택을 특별히 준 겁니다. 그리고 일몰 법안이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는 거죠. 세금이라는 것은 그 때에 따라서 그 세금이라는 게 그 정책 효과를 가진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뭔가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네. 또 뭐 줄였다가 또 이때는 또 억제하기 세금을 올렸다. 이게 그 세금의 본래 그 의미예요. 예. 그런데 왜 뭐 세금 혜택을 준 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그 있을 수 다음에 없는 또요. 네. 일반인들이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를 하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이 많이 거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저는- 부동산 관련 뉴스도 보면 다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정부는 세수에 빵꾸가 납니다. 그렇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인 제가 천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세금을 비과세 감면받고 전체 세금의 10%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 각각이 천채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안 낸 세금을 개인들은 다 낸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맞아요. 임대사업자보다는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세수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임대사업자들 지원을 주겠다는 내년에 예산이 있잖아요. 1조 5천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예산이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있잖아요. 예결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1조 5천억이 있잖아요. 어디에 쓸 건가 하고 제가 봤거든요.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연락해봤더니요. 집주인들에 대해서 집 수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도 대출입니다. 적립 대출이 2%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매입 너무 비용, 웃긴 게요. 수리 비용을 준다는 게 아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무슨 집 한 채 가지고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데 그거는 세금으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잘못된 뭔가 막 그 무슨 뭔가 귀신에 씌운 것처럼 미신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과세하면 세입자한테 그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물건에 부가세 다 없애야 돼요. 예, 맞아요. 부가세 때문에 다 물건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 값을 오르지 않게 해서 부가세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나라하고 전쟁할 수가 없어요. 세금 증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미신인 거예요. 미신. 그러니까 집 한 채는 건드리지 마. 집 한 채가 5천만 원짜리 집도 있고 50억 집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똑같냐고요. 달라요. 예. 달라야 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집 한 채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PD수첩에서도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가 아니라 쌍끌이로 올랐는데 네. 하나는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100채든 400채든 33평 이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줘서 이 소형 평수에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네네.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뭐 하여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뭐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주택이 아니라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면서 이제 강남이 막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 그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이 혜택은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게 그냥 깔끔하게 없애야 되고요. 소급에서 폐기하면 됩니다. 그거. 예, 이거는 그냥 없애야 되고요. 이 똘똘한 한 채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한 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토지나 주택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늘릴 수도 없고 예,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인 공급이 거고 제한되기 그리고 인간의 삶의 가장 필수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면은 제일 가장 규제가 많이 들어갈 그런 이제 제환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주택 포함해서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더해서 뭐 예를 들면 2억 5천이다. 그러면 그 이하는 이제 서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세를 해줍니다. 예, 감세해줘야 돼요. 예, 그 이하는 예, 감세를 해주고 감세해주고. 2억 5천부터 해서는 지금 이제 근로소득세처럼 이렇게 단계를 해서 얼마까지는 세율이 얼마,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세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그게 세금이 현재 재산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누진으로 되어 있죠. 0.51%, 1.5%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부세도 일정 금액 이상 1.5% 그러니까 재산세 구간을 초과하는 것들은 종부세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는 게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소액부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들은 임대 등록을 해버리는 순간 종부세와 비과세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일 때 종부세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1~2%만 내는 세금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9억까지는 예, 그 대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종부세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무슨 다주택자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1가구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에 그리고 왜 토지는 왜 따로 합니까? 토지도 같이 해야 돼요. 세금이 지금 분리돼서 따로따로 되고 있거든요. 별도 합산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지고 주택이고 다 그런 공시지가 하는 것도 다 통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도 통일하고 이 과세 체계도 다 합해서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산업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나머지는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 민주당 정부가 그 당대표 민주당 있잖아요. 당대표 경선 끝나고 했던 게 이해찬 대표님이 바로 종부세 강화라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종부세 강화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신상정 의원도 종부세 강화한다 했어요. 네. 근데 현재처럼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주고는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징수한다면 네. 또는 종부세를 10% 20%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부자들은 임대사업 동네에서 종부세를 단 1원도 안 내요. 그러니까요. 면제도 아니고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세도 양도세는 면제예요. 그러니까요. 면제하고 비과세 차이는 아시잖아요. 네. 면제하면은 면제 감면 받는 세금이 20% 농수세 그나마 냅니다. 근데 종부세는 비과세 원칙적으로 아예 1원도 안 낸단 말이에요. 재산이 우리 주택 통계 보면 604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임대사업자 부산 거지라신 분 1억씩만 잡아도 604억 원입니다. 근데 이분 종부세 1원도 안 내요. 일반 국민들 이해되실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기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 수요예요. 국민들한테 우리는 당대표 바뀌고 최고위원 돼가지고 한 게 종부세 강화했다.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핑크 때리기예요. 진짜 부자들 안 내요.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9.13 대책 나와서 얘기했었어요. 종부세를 강화할 때도 이거를 뭐 다주택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너무 초점을 맞추잖아요. 주택수와 상관없이 내는 게 종부세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주택, 2주택, 3주택 뭐 이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에 대한 예. 그런 개념으로 면 안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예. 그렇고 이게 다주택을 자꾸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604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또 면제를 해주면서 예. 또 그리고 다주택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시골에 5천만 원짜리 2개 갖고 있는 사람과 여기 지금 서울 강남에 5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그 경우에 자 시골에 5천만 원짜리 2개 있으면 너 다주택자니까 너는 중과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됩니다. 예. 이거 안 돼요. 그것도 안 맞습니다. 예. 가격으로 쳐야 돼요. 가격으로. 금액으로 가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 금액으로 가고 예를 들었잖아요. 일단 종부세를 하려면 현재 임대사업자 그 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월 13일 날 있잖아요. 9.13 대책을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전에 나온 게 종부세 강화 방안이었잖아요. 방송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종부세 강화를 들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미 다주택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내실 분들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으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서 길을 터놨기 때문에 종부세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인터뷰했어요. 정확해요. 대한민국 방송에서 정상적인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이상한 TV도 아니고요. 유튜브도 아니고요.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희한한 게 그러니까 작년 조세수위까지만 해도 뭐 기재부든 국토부든 뭐 국회의원이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고 좋은 제도니까 보수도 진보도 다 환영하는 좋은 제도여서 이게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겠거니 예?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를 점점점 이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뭐 5주택까지 2주택까지 1주택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다 이걸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의원님 네. 그 국회의원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저보다 더 배웠을 거고 대한민국 정말 상위 1%의 학력 수준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세 정책 이거 있잖아요. 몇 자 되지도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이면 다 읽고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요거 한국어로 정말로 알기 쉽게 정말 풀어놨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이 잘 안 읽으려 하더라고요. 너무 길대요, 세 장이. 표까지. 청와대 청해수관 표가 안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길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서정당님을 원망해요. 왜냐면 한문을 읽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한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유선생도요. 그거 읽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고요. 안다는 거 읽어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의원분들이 요거 한 번만 읽어보면요.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구나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좋은 정책을 하는지 아니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요. 뭐 조금 일반적인 예를 하는데 제가 이제 94년에 독일에서 1년을 이제 살았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한 2013년 그때부터 한 그 몇 년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 가면 정말 막 어떤 작은 정책이든 큰 정책이든 그 정책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막 5시간, 10시간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토론을 되죠. 하고 네. 막 이걸 치어야 하나하나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이게 뭐 어떤 의미고 뭐 예를 들면 인문학적으로 따지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로 따지고 막 이거를 이렇게 밤새도록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지루해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5분만 얘기해도 지루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고 저 얘기 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토론 문화에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관심 분야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승자독식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그 경주마식의 그런 누가 지금 싸우는데 누가 누구에게 붙었는데 누가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는데 이런 그런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10시간 하는 것은 저는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국내 삶을 공동체의 삶을 더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저 정책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토론의 욕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오랜 세월을 좀 지내온 것 같아요.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국회의원들 다 사표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네. 요거 가지고 어떨 때는 손님들한테 부동산 사무소에 있으면서 손님들한테 더 많이 설명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요거 하나도 안 보고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도 잠을 못 자서 고민을 하는데 의원분들이 그걸 안 한다면 그러니까 장석호 선생님 그러니까 의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뭐 정치도 더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이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요. 이게 뭐냐면 정책에 대한 거는 좀 그 롱텀 디스커션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떤 한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또 뭐 불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는 거를 단선적으로 볼 수 없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좀
그 숙성을 시키고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 쭉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롱텀 디스커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게 회의를 1시간 이상 하면은 막 요구도 나와요. 저는요, 의원님 지금 귀한 시간 빼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하고 싶은 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뭐냐면 네. 잘못된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하자는 거죠. 예, 그러자고 예, 만난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당연히 네. 있어야 되지만 세제 혜택은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지하고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신규 신도시. 근데 30만 가구 언제 공급됩니까? 지금 현재 목감 택지개발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10년 만에 입주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것도 웃긴 거죠. 왜냐하면 불과 3, 4월 전만 해도 있잖아요. 3, 4개월 전만 해도 주택 공급 물량이 매년 지금 40만 가구가 넘어요. 1년에. 최근 4년 동안이요. 그래서 160만 가구예요. 그래서 입주 폭탄이다. 역전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불과 4개월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잖아요. 예민 난민이 10만 명, 20만 명 왔습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난민이 수천만 명 내려왔습니까? 갑자기 왜 집이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집 모자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30만 가구 내는데. 그러니까 집이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도 없거냐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살 수 있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8년 붙잡고 예. 있어야 되니까. 한 번 사버리면 8년 동안 못 판단 말이에요. 파니까. 그래서 매물이 사라진 겁니다. 맞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만 가구 공급하면 내일 모레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나 입주할 건데 이게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지금 등록한 게 120만 가구 넘으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예를 들어서 혜택 준 걸 갑자기 뺏어가면 되냐? 물론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절충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절충안은 뭐냐면 일정 기간 6개월이나 1년 안에 팔기하고 그 안에 세제 혜택 있지 않습니까? 100% 면제했던 거를 임대한 기간에 따라서 있잖아요. 10% 면제라든지 감면이라든지 20% 감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신규 택지 개발지원국 있잖아요. 폐지해가지고 30만 명한테만 혜택 주고 나머지 국민들 혜택 안 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국민에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대사업자 그 혜택은 폐지하고 소급적용하고 일정 기간에 팔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잘못되는 게 전세 반환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요. 이게 서울보증하고 HG 도시주택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그거는 좀 길어서요.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써왔어요. 이 봐보세요. 이게 있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4년 전에요. 매매가가 3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가 2억이었어요. 예. 2년 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매매가 4억입니다. 예. 전세가 3억 5천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갭이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증금을 2억으로 올리니까 1억 5천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1억 5천 남았죠. 2억에서 3억 5천 올렸으니까. 1억 5천 가지고 있잖아요. 집을 세 채를 더 산 거예요.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2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가를 3억 5천으로 올렸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5천씩 올렸으니까 세 채 사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그렇죠. 예, 5천만 원 전세가 4억이고 예. 매매가 4억이고 전세가 예. 3억 5천이니까 예, 5천만 원 예. 세게 사잖아요. 예. 부동산가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 쓸 게 없다고. 그래서 세 채를 추가 계획했어요. 예. 그런데 매매가가 지금 다시 추가로 5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예. 전세가는 그대로 3억 5천이죠. 예. 근데 향후에 전세가나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매매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건 3억에 샀었잖아요. 예. 그렇죠. 3억에 샀는데 전세 3억 5천에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네. 반환 보증금은 회사에서 있잖아요. 예. 세입자한테 보증을 먼저 빼줍니다. 그렇죠. 그게 반환 보증보험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보증회사는 예. 그 집을 경매 처분한다든지 해서 예. 회수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집이 4억에 매매가 되면 좋겠지만 경매 넘어간 게 3억 7천, 3억 5천, 6천 낙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억 5천에 낙찰됐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환 보증 있잖아요. 3억 5천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집주인은 손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증금 있잖아요. 보세요. 3억에 샀는데요. 전세가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이미 5천만 원 제가 회수했어요. 제 집주인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매가 있잖아요. 3억에 낙찰되는 3억 5천이어야 되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집 털어버린 거예요.
펴버리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한 채당 5천만 원씩 차익을 남겼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세입자도 보증보험료 있잖아요. 0.118%거든요. 그거 내고 있잖아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3억 5천인 게 3억에 낙찰됐으면 5천만 원 손해 났잖아요. 보증보험 회사가요. 네. 그건 누가 떼와야 되죠? 세금. 네, 국민 세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경제적 이익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입자입니까? 집주인. 집주인이죠. 근데 반환보증료 누가 내고 있죠? 세입자. 세입자가 내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에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전세를 놔요. 근데 집주인의 지금 매매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수수료, 보증보험료를 세입자가 내야 됩니까?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를 놓으려면 보험을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강제가 아니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아닌데 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기 먹기로 네. 반환보증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험이 있으니까. 예, 예. 안 빼주니까요. 예. 원래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예. 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갭이 너무 적어져서 적으니까. 네, 전세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선순위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 선순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세보증금 3억 5천인데 낙찰이 3억 이하에 됐다. 그럼 5천만 원 손해나잖아요. 세입자가 경매 신청해도. 네. 예,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환보증금이 생긴 근데 거예요. 이제 집주인에게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을 정한다면 예.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있잖아요. 반환보증금 임대인한테 내라라는 거예요. 보증 수수료를요. 그걸 왜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하려면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그게 가능해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네. 의무화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네. 바꿔야 되는 거고. 이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이 이익이에요. 왜? 매매가가 떨어지고 해도 있잖아요. 보증보험료만 내주면 집값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져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전세금으로 1년 지금 3억 5천인데 4억 5천 올려가면 되니까. 뭐그 보증보험료만큼 또 월세 상당을 올릴 것이다. 대부분은 월세는 아닙니다. 네. 요즘 전세 갭 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월세 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세 끼고 합니다. 전세를 선호하죠 또. 100% 전세 끼고 써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전세가 남아들어요. 갭 투기꾼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전세 끼는 것만 사거든요. 예. 과거에 있잖아요. 2016년도, 15년도 그때는 있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 현재 자유당 정부죠.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일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전세조는 잘못된 거다.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월세를 권장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그때 진짜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나마 어쨌든 좀 숨돌릴 수 있게 한 게 전세제도인데. 그랬었는데 이 임대차 시장 이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때는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를 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이 임대인한테 세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나오면서 갭 투기가 활성화돼 버린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전세가 늘어난 거죠. 활성화 됐는데 문제는 전세가가 매매가 80% 90%예요. 그렇게 오른 이유는 이제 전세 대출을 활성화했기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고 예. 금리가 또 낮기 때문에 왜냐면 월세 상당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전세가 올랐다 이렇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었어요. 서민들도요. 싸게 대출 많이 해주거든요. 그 전세금을 예전에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세 주고서 전세를 줄 때는 그 전세를 예를 들면 은행에 맡겨서 이율을 받는 거 상당의 임대 수익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은행 이율이 낮으니까 이 전세금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까 임대사업자하고요, 그 다음에 HG 전세 반환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개선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이 없으실까봐 그런 거 저는 길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 지금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자 그 예. 그러니까 등록은 하되 세제 혜택을 지금 폐지하자라는 거에 지금 뭐 우리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중개사예요. 네, 윤 기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사실 제가 그 주변에 좀 뭐 보수적인 하지만 경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도 그분들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까 폐지에 마땅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니 정말 양심 있는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제 혜택 이거 폐지해야 되는데 예. 폐지하는 그 이제 그 과도기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걸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종부세잖아요. 예. 종부세는 시행령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법을 보면요. 예, 예. 그래서 시행령, 종부세 시행령은 대통령령 아닌가요? 그렇죠. 시행령이 예.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그냥 바로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요. 예. 종부세 비과세 혜택 주는 거는 즉시 예. 폐지가 가능한 즉시 폐지. 겁니다. 예. 예. 종부세 이거는 당연히 즉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아까 저희가 그 임대사업자한테 있잖아요. 예.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아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는 주 목적이 뭐냐면 세금의 사업의 목적, 임대사업의 사업 목적 뭐죠? 임대소득. 임대소득이잖아요. 예. 부동산에는 소득이 딸랑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 예. 이거 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간주 임대소득도 임대소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주목적이 임대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사례 있잖아요. 그 청와대 청약개판 올린 거 사례를 보시면요. 임대소득은 1년에 7억 2천 발생합니다. 10년 해봐야 72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도차익은요. 지금 1억 5천씩 발생하고 150억 원이 발생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임대소득이 큽니까? 양도차익이 큽니까? 양도차익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사업 목적 외의 소득이란 말이죠. 당연히 중과세가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목적 외, 사업 목적 외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럼 이거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있잖아요. 폐지한다 하더라도 예. 기존 사업 등록한 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거든요. 네. 반발하면 저는 1년도 사실 길다고 합니다. 전 6개월이면 좋겠는데 그분들 반발하시면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네. 세제 혜택을 지금 그러니까 임대 등록한 기간에 따라서 있잖아요. 지금은 10년, 8년이면 양도세 그 면제해주지 않습니까? 10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기간에 따라서 겨울수 단위로 끊든지 1년 단위로 끊든지 해서요. 일정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있잖아요. 내년 12월 30일까지 처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임대 등록해서 했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있잖아요.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감면 혜택을 주고 원래는 이제 8년 해야 100% 감면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4년을 소유했다. 예. 그러면 이제 100% 감면으로 뭐 50% 예. 감면을 준다든지 50% 감면이든 아니면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차등을 줘서 팔 수 있게 내년 12월 30일까지 팔기에 길을 터주라는 거죠. 무작정 폐지하면 당연히 반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시행된 게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럼 2015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월 연말까지 해서 4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잘 짜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소유 기간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1년 안에 한꺼번에 다 뭐 모든 걸 하라 그러면 또 어쩌고저쩌고 할 테니까 예를 들면 1년 안에 2년 안에 이 정도로 해서 소유 기간에 따라서 또 그 내년까지 혹은 그 내후년까지 팔았을 때 차등적으로 그 세제 혜택을 저는 소유 기간은 안 될 거로 보이고요. 예. 임대사업 등록한 기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등록한 기간으로 해야 될 거고요. 예, 예, 왜냐하면 예. 면세 혜택은 어차피 임대사업 등록한 자들한테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 등록 어차피 임대 등록하고서 8년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예. 보고 그 다음에 예. 또 소유 기간 한다 하더라도 예. 소유 기간은 어차피 있잖아요. 지금도 9.13 대책 외에는 중과세지 않습니까? 1주택자는 뭐 일정 금액 미만이 비과세고 2주택자부터는 중과세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다주택자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 기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10년 보유인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할 수 있잖아요. 두 채를 예. 세 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데 임대 등록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서울에서 탈론할까 봐서 안 했는데 이사들한테까지 혜택 준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예,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 등록 기간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임대 등록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정부가 약속했다 하니 예. 그거를 이제 당장 한꺼번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1년 안에 2년 안에 정도 두 번의 기회를 주고 2년 정도는 굉장히 긴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1년 안에 팔면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그렇죠. 2년 안에 팔면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1년 안에 팔고 네. 뭐 불가피하게 못한 경우에 1년 안에 예, 그래서 일부 혜택이 남아 있게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2년에 주면 팔지 않으면 예. 9.13 대책으로 뭐냐면 무조건 중과세하라는 거죠. 혜택을 다 일몰 하고요. 그렇죠. 혜택을 폐지하지만 말고 예.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래 거예요. 원칙으로 예, 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이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이나 건강보험 혜택은 당장 없애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없애면 되는 그냥 겁니다. 없애면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받은 주택이 한해서 되어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을 경우에 취득세 면제예요. 예.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불경기 때 부양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이 예.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 처음대로 일몰대로 있잖아요. 그냥 일몰했으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일몰하면 그만인 겁니다. 지금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몰하면 그만인 거예요. 원래대로요. 그럼 일몰 기간을 지금 연장해놨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요. 연장해놨지 않습니까? 연장되어 있는 법 아니에요, 그거요. 작년 12월 31일 날 연장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놨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당장 일몰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일몰 법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20년까지 돼 있나요? 예, 2020년까지 일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있을 거예요. 일몰. 재산세. 21년까지네요. 2021년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취득세도 2021년까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일몰이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요거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19년 말까지고요. 이것만 내가 잡았나 보다.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소득세만 1년을 잡은 거네요. 아이 참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들으셨던 얘기 또 뭐냐면 기업형 임대사업 있잖아요. 2015년도 1월 13일인가 나왔을 거예요. 기업형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웃긴 경우는 아직도 제가 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원래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안 가입 안 하고 안 했거든요. 이제 PD수첩 나오고 제가 청와대는 거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카페 싹 다 가입했어요. 가입해서 봤더니 아직도 주보면 서민들의 모임도 있고 부자들 모임도 있어요. 카페를 보니까요. 그래서 서민들이 봤더니 그래요. 뭐냐면 부동산 경기 하락하면 미분양 나오고 할인 분양할 거라는 환상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미분양이 아무리 나와도 있잖아요. 할인 분양 안 합니다. 또 미분양 안 하면 정부는 또 세제 때려 부어서 건설사 목에 살려줄 거고요. 할인 분양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미분양 되면 임대 등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보유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성 종부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세가 이미 매매가 80%이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1억짜리 집이 분양이 안 됐다면 8천만 원 전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건축비 다 시공비 다 빼내요. 맞지 않습니까? 추가 2천만 원은 20%는요. 분양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8년 10년 지나고 나면 가격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할인 분양 할까요? 안 해요. 미분양 됐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오히려 세금 지원만 받을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도 있잖아요. 분양 안 될 때도 일부러 가서 집을 지어요. 예. 그래놓고 뭐 한다? 분양 안 됐다. 정부에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도와줍니다. 정부가요.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똑같은 걸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이관하는 과도기 그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의원님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지자체별로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광명시 임대주택 현황을 엑셀 파일로 공개를 해놨어요. 제가 그거 있나 서울의 일반 구청에 막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국토부에서 다 모으기 때문에요. 각 지자체 다 만들어요.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고요. 실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유주택 현황 관리하는 담당자들 다 있습니다. 그 경우는 충분히 입수 가능할 거예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공개해놔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고 분석해 보십시오. 엑셀로 되어 있으면 분석이 쉬워요. 뭐냐면 대부분이 40제곱미터 미만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 집을 지어서 있잖아요. 다 임대 등록했어요. 신축 임대 등록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임대사업자 나쁘다, 건축업자 잘못됐다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제도가 그걸 잘못된 유도한 거예요. 제도가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정치하려면 정부 잘못이지. 예. 법대로 하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법대로 하는 그 사람은 뭔 잘못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도 제가 이렇게 너무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미신이 있었잖아요. 미신이.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대소득 과세하면은 세입자가 전가된다. 전가된다. 부동산 택도 없는 과세하면 그리고 이 부동산 세제 혜택을 주면 이게 세입자 보호된다. 이런 이제 어떤 미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에 이 통합 조회 분석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 그거 부동산 제가 시스템. 상당한 역할을 한 거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만들어진 건 알아요. 네. 제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냥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 뭐 지금 뭐 다음 지도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다 봅니다. 네. 모든 걸 지금 뭐 하는지도 다 저 보이고. 사무소에서 남의 땅이 잘 찾아드립니다. 금방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걸 볼 수도 있고. 그 주택 뭐 임대차 전월세 확정일자 받으면서 모든 자료 다 나와 있고 월세 공제 그러니까 월세를 낸 것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참여연대 처음에 이제 여기 하기 전에 의원님 오기 전에 PD수업 나오기 전에요. 시민단체도 했어요. 다른 시민단체는 관심이 없는데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라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후배분이라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하고 유사한 걸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장님 개인이 어떻게 저희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투명하게 그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소액 공제를 세액 공제를 그분도 잘 못 알고 있더라고. 현실은 모르시는 거죠. 현장에 안 있으니까. 뭐냐면 세액 공제를 임대인들이 강제로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월세 세액 공제 받지 마라 해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은 세입자는 연말정산서 계약서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월세 납입한 거 그냥 보여주면 끝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중개업자지만 중개업자들이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부담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개업자 신고해야 되냐 하잖아요. 근데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법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중개사들 다 반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거래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단속 나면 다 도망가는 이유가 99.9%가 제가 봐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매매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할 수가 없죠. 실거래 신고를 하니까. 근데 임대차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는 건 대부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탈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끌어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현금 영수증 제도 만들어졌어요. 2006년도에요. 정말 고맙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공중회사들 지금 대부분이 카드 안 하고 현금 영수증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금 영수증을 정말 자영업자 안 쓴다면 의무적으로 카드 사용하라 할 거거든요. 카드 사용하면 가맹비 내고 있잖아요. 세금 더 낸단 말이에요. 수수료 내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2000년 나올 때부터 의무적으로 해라 그거. 그거 안 하면 당신은 정말 나가기 전에 카드 수수료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카드를 또 소상공인들에게 의무적으로 그거를 가입하게 하거든요. 네. 그 의무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현금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중개사법을 개정하시라는 거예요. 개정해서 뭐 하라? 전월세도 있잖아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그래 버리면 다 고칩니다. 임대인 신고 안 해도 되고 세입자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 협회죠. 중개사 쪽에서 그걸 하게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하게 하면 이제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냐면 지금은 주택 전월세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게 국세청으로 들어가는데 상가별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는 거죠. 엄청난 투명성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임대업자한테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세원 투명성이 이제 더 이상 안 필요가 없어요. 임대 등록 안 해도 돼요. 중개사가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이제 국세청장에게 물었어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 임대소득 과세가 그냥 부가세로 가능할 것 같다. 뭐 이 모든 자료들 월세 세액 공제한다고 여기서 그 세금 가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자료가 모아져 있는데 그 국세청이 이것만 제대로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면 모두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발이 돼서 청와대가 그거 좋다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해가지고 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국감할 때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무슨 통합한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만들어가지고 작년 9월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통합 조회 분석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시범 운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네. 작년 9월에 만들어져서 제가 그다음 이제 10월에 이제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 뭐 또 지방국세청 할 때마다 다 물어봤어요. 자 이거 지금 분석 조회 시스템 만든 거 이걸로 지금 어느 정도 과세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냥 부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보내세요. 그 소득 신고하라고 하지 말고 네. 내가 지금 당신 이거 분석해 보니 당신은 지금 임대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으니 이거 인정하면 요거에 따라서 뭐 아니면 이의 신청하든지 하고 이걸 세금 내시오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면 될 거 하면 되는 아닙니까?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요.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출발한 게 작년 9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누구도 이게 사실상 부가세를 해서 세원 투명성을 얼마든지 그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만 이게 투명해진다라고 생각했을 공무원들의 가능성이 직무유기예요. 그거는요. 그게 공무원 직무유기지 그게 뭡니까? 아니 세금을 걷기 싫은 거든가 과세당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면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다. 저는 왜냐하면 2006년부터 저희가 그랬어요. 중개업자들끼리도 있잖아요. 네. 저는 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지만 실거래 신고하고 선실 신고를 했어요. 세금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2007년도에 부동산 막 상승하니까요. 중개업자들이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빼고 몇몇 중개업자들한테 당신들 세금 지금 너무 적게 있다. 다시 정정 신고하라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세무 공무원들이 하던 소리가 뭐냐면 중개업자 여러분 이제는 매매하는 건요 100% 되니까 신고하세요. 이걸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 9월에 그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해서 올해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통지를 했잖아요. 네. 구체적인 내역을 통지했기 때문에 이제 세원 투명성을 위한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전혀 예,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이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세제 혜택이 명분이 하나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그 콜렉터들이 생기고 그런 뭐 갭 투자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훨씬 크거든요 부작용이. 네, 그리고 그 서민들이 사는 소형 아파트들이 꾸준히 올랐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콜렉터들이 생기면서 지금 실거래가 잠깐 봐보시면요. 한번 네. 봐보시겠어요? 봐보세요. 제가 강서구 가양동포 보여드릴게요. 네. 강서구.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시고요. 언제 올랐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사용했더니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분들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고도 내가 국회의원인가 창피할 것 같아요. 저라면요.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서민들한테. 봐보세요. 강서구 가양동에요. 도시계가 이런 거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만 펴볼게요. 39.6제곱미터잖아요. 제가 2006년도부터 가볼 건데요. 2006년도에 보시면은요. 이게 얼마였었냐면 그때 얘기하면 1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소형 아파트는 제일 비싼 시기가 2008년도입니다. 네. 2008년도 6월 달까지 수도권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2008년도는 소형 평수는 올랐거든요. 이때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2억 2천 갔잖아요. 이러던 게 13년도로 와서 보시면은요. 13년도 이제 집값이 제일 쌀 때다 했었고요. 예, 보면은 소형 평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아지지 않았어요. 자, 이랬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인가 볼게요. 이게 지금이 아니고 작년까지 볼게요. 작년까지 최고가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최고가가 벌써 지금 이렇게 오른 보시면 거야. 3억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가 3억 3천인데 더 놀라셔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8.1의 책 이유를 보겠다는 거죠.
3억 3천이었던 게 있잖아요. 8일 대책 위에 지금 현재입니다 이제. 네, 얼마입니까?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4년도부터 작년 8월 달까지 오른 금액 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1억 5천이 더 오른 거예요. 네. 1년 만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수용평수는 다주택 임대업자 이걸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계속 오르고 있다가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덩달아 더 올랐어요. 추가 상승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그 누리꾼들이 하는 거죠. 야, 40제곱미터 정말 손바닥 집이야. 그거 갖고 뭐 나가냐고 하는데 그 손바닥만한 집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투기꾼들한테 먹잇감을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부자들은 그러면 야, 서민들의 사는 집 건드리지 말아라 제발. 너네 사는데 비싼 집에서 너네끼리 살아라는 거예요. 왜 서민들 가지고 서민들은 주거 목적인 걸 가지고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어차피 이거 가격 올라서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한테 뭐 별로 그렇게 전세금 올리지 않는다. 내지는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세제 혜택을 보니까 당신 전세를 조금 싸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일정 기간에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혜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집 사냥꾼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걸 집값을 올려놓으니 지금 집값이 뭐 1억 6천에서 4억 5천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전세가 그 당시에 지금 뭐 1억 전세였는데 1억 지금 전세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의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훨씬 큰다면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없애야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세원 투명성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어요. 명분이 전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앤다. 네. 이제 다만 이거를 당장 다 없애야 되지만 그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뭐 1년, 2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이나 기간을 그거를 줘서 임대소득 등록한 그 기간에 따르고 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일부 면제, 일부 감면하는 그거로 해서 이제 과정 관리를 해서 이걸 없애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공제 뭐 자료 등등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세금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데 지금 이제 상가나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상가나 이런 경우에도 그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거래가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거래가 공개를 하고 그 임대차에 대해서도 바로 그거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이 세원 투명성을 상가의 경우에도 좋다는 거죠.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것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있잖아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법에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반발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왜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것만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관리업자들 있잖아요. 임대관리업 등록 가능하잖아요. 지금은요. 그 자리에 등록한 거는 거래한 거는 하나도 신고 안 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법을 개정할 때 있잖아요. 임대 관리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월세, 매매 쓴 것도 다 하라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것만 공직법 개정해갖고 신고하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피스텔 사고난 거 보셨죠? 화재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오피스텔 거래한 것들 공중개사 쓴 게 많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관리업자 쓴 게 많을까요? 저는 100% 관리업자 썼다고 봅니다. 그쵸? 그럼 그분들은 왜 과실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돼.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예요. 전월세 중개사들이 실거래가 신고한 거라면 중개사 이외에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변호사가 뭐 중개업도 한다고 하니까 매매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전월세 쓴 것도 그 사람들 쓴 것도 다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거로 인한 전체적인 그 주택이나 토지에 관련된 세원 투명성, 주택, 상가, 뭐 토지 등에 관한 투명성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어떤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도 세액도 올리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 그 고시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딱 치면은요 거기에 거주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주인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100군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자 들었으면 건물주한테 과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해서 있잖아요. 신고하지 않는 관리업자 있잖아요. 과시하고 과태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걸 공무원들이 철박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제가 요거 가지고도 있잖아요. 국회 그 뭡니까 기재위 입법보좌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여자분이더라고요. 국회 기재위의 입법보좌관한테 저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보좌관님 이게 지금 나라라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저한테 한 시간 있잖아요. 30분만 다 준다면 국민들 모아놓고 30분만 준다면 그 자리에서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 소리 당연히 나올 겁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9.13 대책 있잖아요. 네. 저번에 PD에서 잠깐 나왔지만 저는 PD분한테도 직접 보여드렸어요.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정말로 단 한 번도 양심을 손을 올 거예요. 정말로. 물론 이번에 한 것도 부정행위는 아니에요. 투기 조작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요. 근데 9.13 대책이 나왔는데 9.13 대책이 2시 반쯤인가 나왔어요. 그때 참여연대 그 홍정은 강사가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건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봐봤더니 있잖아요. 뭐냐면 9.13 대책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제가 일부 카페에 올려놨어요. 투기권 여러분, 이제는 수도권 규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제발 좀 수도권 규제지역 바뀌어가서 투기 좀 하세요. 하는 게 9.13 대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9.13 대책이 있잖아요. 약발이 100% 먹힐 거로 봅니다. 근데 그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로요? 그러니까요. 규제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PD 수첩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규제 지역에서는 100% 효과가 있지만 예. 문제는 풍선 효과 때문에요. 인근지역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본 거는 단순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책을 복잡하게 해서 풀었다가 묶었다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택 뭐 이렇게 뭐 기획업자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아까 그 스타공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묶었다 풀었다 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부동산 기획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더 조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거리만 더 주는 거예요. 네. 거리만 더 주는 거고 묶었다는 거는 이 다음에 풀린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뭐 버텨라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묶었다 풀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단순하게 내가 가진 만큼 세금을 내고 그 예외가 없다. 딱 이렇게 원칙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원칙이 단순하게 중요해요. 해서 그리고 그거를 누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딱 그것만 해놓으면 그게 작동해서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뭐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제 스타 강사 말을 듣는 거죠.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요. 난 예, 지금 한 전 5시쯤 전 시간 많이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갖고 계속 시간 많은데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아니, 의원님께 감사드린 게 뭐냐면 예.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줬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 번 또 듣고 들어야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들리고 또 한 번 또 듣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여러 번 합시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 PD 수첩에서 저와 동반 출연한 장석호 그 공인중개사 분과 함께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가격을 잡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박지연 TV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